ASML 반도체 장비. 뭐 하시나 했어? ASMR은 어차피 하는 그게 거예요. ASMR도 주식쟁이들은 ASML이라 그런다니까? 겁나 맛있겠다. 닭발에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거. 아, 먹어본 적이 이거 되게 없어. 맵지 않겠어? 닭발 드실 때 치아 조심하세요. 왜? 뼈? 잘못 뼈 나가면 임플란트예요. 그럼 오스템 주가 오르겠네. 지금 오스템 어떻게 얘기가 또 오스템으로 가나니? 자연스러워. 아 진짜 야 오스템 임플란트는 대단해. 1,800억 횡령이면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 오너 일가들이라고 하는 대주주들 있잖아. 그거 빼고는 일반 직원이 횡령하고는 사상 최대 금액일걸? 근데 진짜 일반 직원이래요? 응. 자금 담당 직원. 그 오너들은 그렇게 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른바 그 재벌 일가들, 그러니까 횡령, 배임, 탈세 이건 사실은 3종 세트거든. 왜냐면 돈을 횡령을 했어. 그럼 당연히 회사에 대한 임무를 저버린 거니까 배임이 돼. 그러면은 그 횡령한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탈세까지 붙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그걸 3종 세트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이거 더해주고 이거 더해지면은 뭐 천몇백억 대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뭐 최대 주주나 재벌들이 이제 해왔던 거고, 재벌들이 했던 것도 뭐 몇백억 수준으로 기소당하면 되게 많다고는 했는데 일반 직원이 1,800억이면은 이거는 진짜 거의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의 기록으로 아마 남을 정도일 거야. 그 정도 대단한 일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터진 거야. 모스페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쪽에 1위 아니에요? 1등 업체죠. 그래서 1등 프리미엄도 많이 받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해외 수출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2020년 4분기부터 임플란트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기관들도 1등주를 제일 많이 샀고 1등의 실적도 수출도 제일 이제 가파르게 먼저 회복이 되니까 제일 먼저 내달렸었지. 그래서 최근까지도 임플란트 관련주들 의료기기 쪽에서 수출 쪽 좋다고 막 많이 주목했잖아. 근데 이 사달이 터진 거지. 왜 동진쌤이 캠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자금 담당 직원이잖아요. 뭐 부장급이라는 얘기 있고 모르는데 77년생이더라고. 77년생이면 부장급 정도 될 거야. 근데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거 보니까 정거증명서가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은행 잔고, 예를 들어서 회사 돈, 회사 계좌가 있잖아요. 그걸 위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뭐 한 100억 정도의 뭐 수출 대금이 들어왔어. 물품 공급 대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은행에 예치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는데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회사에다가는 우리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계좌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거를 한 최소 1년은 한 거야? 아니야, 1년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짧은 시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동진 세미캠 주식을 산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동진 세미캠 공시를 보니까 이 양반이 주식을 산 게 10월 1일로 나와. 그게 공시에 따라서 왜 T 플러스 2일에 결제가 되잖아. 매수를 하고 이틀 뒤에 결제가 되는 그거를 결제일 기준으로 공시를 할 수도 있고 매매 기준일로도 공시를 할 수가 있는데 매매 기준일이 10월 1일로 나와. 그럼 뭔 말이겠어? 자금 담당이면. 분기 결산이 끝난 뒤잖아. 3분기 9월 30일까지 분기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날 이건 이제 완전히 추측이에요. 10월 1일에 그 돈을 해서 동진세미캠 주식을 산 것 같아. 근데 10월 1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진세미캠이 장중 상한가를 갔다 왔어. 물론 그거 다 풀려가지고 그냥 약간 조금 상승하고 끝나버리긴 했는데 그때 야 이거 도대체 누구냐? 슈퍼개미냐? 아니면 동진세미캠이 무슨 뭐 퀄테스트 통과한 거냐? EUV 그 소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어디 뭐 삼성한테 이제 승낙을 받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단 말인데 그 미스테리가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풀린 거지. 다시 소름. 근데 이제 넘겨 짚어보면은 이 모시기 부장이라는 사람이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겠지만 더 뭔가 막 급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상식적으로 1,800억 정도 횡령을 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동진세미캠 주식을 산 게 대충 1,430억 원 정도로 지금 샀다고 해. 근데 그거를 하루에 다 산 거야. 그것도 거의 시장가로 산 것 같아. 밀어 올리면서 상한가까지.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살 이유가 없거든.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가 급했던 게 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자금이 쫄리거나 아니면 뭔가 사전 정보를 취득을 했거나 이걸 급히 내가 한 방에 해서 빨리 차익을 하고 다시 회사로 돈을 갖다 놓든 아니면 이걸 뭔가 빨리 해서 뭐 해외로 토끼든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자금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쫓기는 게 있었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 안 그러면 그날 미쳤다고 그거를 막 상한가까지. 한 번에 3,400억 그랬다고? 근데 그 본인은 그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근데 이게 걸릴 거랑 걸릴 작은 거 알면서 공시를 보면 네. 그 양반이 거의 한 동진쌤이 김 집은 7%까지를 샀는데 5% 이상이 되면 공시 대상이 네.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계산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실명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사는 지역 시까지는 나가고 네네네. 핸드폰 번호 앞자리까지 이메일 주소도 써야 되고 생년월일 앞에 6자리도 써야 되고 실명 한자까지 다 써야 돼. 실명 한자요? 예, 한자가 있어요. 왜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거를 공시 안 할 수도 있어. 나중에 그런 공시 위반으로 걸리기는 하는데 이 양반이 횡령한 돈으로 그렇게 사서 공시까지 할 거를 생각까지 했을까? 근데 본인 당일에- 공시 그 공시는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이야기해 줄게요. 당일에 시장가로 그렇게 산 사람이 과연 이게 5%면은 얼마까지니까 얼마 이하로만 사야 된다라는 계산을 했을까? 그런 계산을 했더라면 장중에 그렇게 시장가로 샀을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 추측으로는 완전 추측인데 5% 계산을 못하고 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증권사에서 어디선가 연락을 받은 거지. 5% 넘으셨으니까 이거 공시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공시를 한 걸 수도 있어.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진 세미캠 정도 뭐 중견기업 된다고 해도 우리 회사 주식을 누가 5% 이상 샀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총을 열기 위해서 혹은 배당을 주기 위해서 주주명부 폐쇄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는 한국 예탁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주식이 다 예탁이 돼 있잖아. 거기에 가서 장부를 받아오는 거야. 우리 주주 명부를 받아오는 거야. 뭐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총을 열거나 배당을 줘서 우리 주주를 확인해야 될 때 그거를 주주 명부 폐쇄라고 해. 그때야 돼서만 우리 회사 주주가 누가 있고 이 사람이 얼마 갖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게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을 아무리 10% 20% 샀더라도 그 사람이 공시를 안 하잖아. 그럼 이 회사는 몰라.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 최근에 그런 회사도 있는데 A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15%야. 근데 홍길동이가 20%를 막 사서 모았어. 근데 이 양반이 공시를 안 하고 있었어. 최대 주주 변경된 걸. 그러면 공시 불이행이 이 회사가 벌점을 먹어. 아 그런 거예요? 재수 없으면 거래 정지까지도 당해. 누적 벌점이 쌓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서 내가 이제 니네 최대 주주다. 내가 5% 이상 샀으니 이러이러한 서류를 주면서 회사에다 공시해 다오. 그럼 이 회사가 한국거래소에도 공시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공시 서류 안 주면 이 회사 몰라. 근데 연말에 돼서야 주주명부 폐쇄. 뭐야 이 사람은 5.01% 갖고 있어? 이렇게 깜짝 놀란 회사들 은근히 있어. 그럼 어쨌거나 증권사에서는 연락은 주는 거죠 그 그게 공시대상한테. 관리 지점이 있으면 해주죠. 왜냐면 1,4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 계좌 갑자기 1,400억 원으로 동진세미케를 시가로 사. 그러면 이거는 어느 증권사에거는 그러게. 수밖에 뭘 수가 그 없네. 예를 들어서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상 매매를 탐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는 한국거래소에 가면은 시장감시본부 내에서도 있어. 거기서 먼저 캐치를 해서 증권사에 알려줄 수도 있고 증권사 내에서도 지점들이 있잖아. 그러면 관리 직원들이 있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1,400억 원을 시장가로 뭐 이거 누굽니까?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금감원에 뭐 보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양쪽에서 이거를 서칭을 하게 돼. 그럼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도 했을 테고. 줄이 있나? 근데 진짜 다들 주린이. 그러니까 이게 주린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스토리 발굴이 될 거예요. 왜냐면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영화 스토리.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는 해놨다고 하는데 아니, 머지않아 잡히겠지. 아직 왜냐면 안 잡혔어요? 아까 어떤 기사에서는 무슨 잡혔다고.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나왔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아직 찾고 있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했다는 뜻이 잡았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어떤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머지않아 잡혀. 뭐 밀항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 잡혀. 근데 팔았는데 그것도 손절했다고 그러던데. 손해봤다고. 그래서 이게 발각된 10월 1일에 샀고 11월 8일 아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거래일에 나눠서 팔았더라고. 물론 그것도 뭉텅이로 뒷부분에 많이 판 거긴 한데 12월 말에. 자,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12월 20일까지 연말을 앞두고 뭉텅이로 팔았어. 양도 다시- 양도 써?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돈을. 그러지 않니? 3분기 말 지나고 10월 1일에 시장가로 동진세미캠 주식을 샀어.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연간 장부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네.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 외부 감사를. 예.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나? 뭐 물론 나중에 이거 시점 하나하나를 외부 감사 이제 따져보다 보면 걸릴 수는 있는데 그 의도로 12월 말에 판 거 아니까 어찌됐든 간에 손해를 보고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벌었으면 1,800억을 빼가서 뭐 2,000억 남겨서 200억 자기가 먹고 1,800억 다시 갚을 수가 있었겠지. 근데 손실을 봤으니까 다 못 채워 넣은 거지. 그래서 회사가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공시가 된 거는 1,800억 횡령이라고 하니 아직 안 채워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게 뭐냐면 이모 씨가 1,80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횡령을 했어. 이 양반 징역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년은 살아야 되지 않나? 10년 살고 1,800억 번다. 그러면 10년 살 거야? 아유, 당연히 하죠. 그 진짜 좀 되게 가슴 아픈 건데 옛날에 어디서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 뭐 100억 벌고 뭐 5년이나 10년 맞아. 감방 갈 수 있겠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은근히 많았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횡령을 하면 뭐 150년형, 맞아. 200년형 때려버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거든. 특경가법. 더 가중처벌한다는 거야. 경제범죄에 대해서. 근데 50억 원 이상 횡령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중이 돼. 근데 그게 몇 년인 줄 알아? 5년 이상이야. 무기 또는 그러니까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하한을 막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횡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형을 때리십시오.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또 이것도 나중에 법원 가잖아. 그러면 가중하고 경감이 있어. 그럼 판사님이 딱 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쁜 놈 죄질이 불리하니까 가중. 근데 어떤 이로 깎아줘 경감이 이거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뭐 1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뭐 진실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탄원서를 많이 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의 손해액 상당 부분을 다시 귀속시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본 게 미미하다. 이러면 또 형량을 깎아줘요.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내가 2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1,800억을 횡령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식 투자에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 한 2,500억 벌었어. 그러다 700억 꿀꺽하고 1,800억 다시 넣어놨어 회사에. 그럼 어때? 회사는 손실 본 게 없지. 제로야. 근데 나는 한 700억 벌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횡령을 했으니까 판사님 앞에 가. 막 반성해. 근데 회사에다가 피해액을 100% 다 돌려줬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손해본 게 없다 이래. 그럼 경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횡령액도 50억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가중처벌인데 50억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몇 년 살고 나는 레버리지 효과 쓰고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데 이게 가능해. 웃기지 않니? 그래서 이게 미국처럼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뭐 시장 투명성 어디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미국처럼 횡령 한 10억 이상 하면 한 50년형 때리고 뭐 대주주 한 200억 횡배 터지면 횡령 배임 탈세 터지면 진짜 한 100년형 때려버리고 빼박 아예 가석방도 안 시켜주고 막 해버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절대 이거 못해. 우리나라 못해. 이미 그 법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황제 노역 논란도 있고 하지만 너무 솜방망이야.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사 그걸 몰랐으면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고 전 어떻게 됐든 그 회사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그때도 횡령배임 그 즈음이었나 뭐 하여튼 그 임플란트 업계에 뭐 여러 저기가 있었어. 뭐 있을 때. 근데 그때도 뭐 하여튼 세무조사 받은 이력도 있고 뭐 세금 추징된 적도 있고 뭐 횡령 배임 발생했던 적도 있고 한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을 못했다라는 거는 회사 측의 잘못이 있지. 근데 금고지기가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고를 따고 들어가서 돈을 꺼낸 거야.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거야. 자금 담당 부장이니 자기가 할 수는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못 막았다. 예를 들어서 뭐 포졸 10명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사전적으로 왜 못 막았느냐를 비판을 하는 거는 그럼 약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왜냐면 못 막았냐가 아니라 몰라. 이게 3개월 동안 비어 있었는데 1,800억이라는 네, 그게 비어 있었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10월 1일에 동진세미캠 네. 주식을 사서 12월 20일에 다 판 거야. 물론 1% 정도 남아있다고는 해. 근데 한 7% 중에 한 1% 남기고 팔았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분기말, 연말 이 사이에만 어떻게 썼으면 이게 완전 범죄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외부 감사로 터졌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최소한 3개월 동안은 모를 수는 있어. 연말이 지나서 감사를 받을 때는 알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안에는 왜냐면 매일매일 그 대차대조표라고 하잖아. 차변과 대변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 하는 게 아니야. 월말 결산을 하는 것도 그거는 그냥 뭐 고객사에 받을 돈, 뭐 이런 걸 이제 채워 넣고 뭐 쓴 돈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지. 대차대조로 완벽하게 해서 뭐 어디 감사를 받고 이거 아니거든. 최소한 그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지. 거래소 보고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런 재무제표 관련된 거는 무조건 분기예요? 뭐 간단한 그런 보고 같은 것도 없어요? 보고를 왜 해요? 아니, 그렇게 치면은 앞으로도 그 3개월 내에 그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가 1년에 몇 번 나와? 한 번? 한 번이지. 오, 아시네. 야, 찍었는데. 매번 아니에요? 분기, 찍었는데 분기, 맞았어. 반기. 아니, 감사 그거는 보고서는 달라. 1년에 한 번 네. 정기 주총 전에 회계 연도. 회계사에서? 회계 연도가 끝나고 그 동안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외부 감사인, 즉 외부 회계법인한테 이거를 승인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보고 투명하게 됐습니다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그걸 가지고 주주총회에 올려서 주인들한테 회사의 주인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1년 동안 경영을 했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땅땅땅 받아야지 주총에서 승인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이고 반기 때는 감사 의견만 받아. 그 외부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인의 의견만 받아.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서 반기 때 감사 의견에 약간 문제가 생겨도 상패가 되지는 않아. 그거는 있고 그러니까 그 특정 기간 안에 예. 작은 부장이니까 이걸 알았던 거지. 요 기간 안에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 이거 내 추정이기는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야. 그게 상장 폐지 요건에 뭐 적합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절차랑 요건을 알아야 돼. 뭐냐면 상장 폐지를 시키는 절대적인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상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과연 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미래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전이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잖아. 그러면 그 뭐 정확히 기억 나는데 자기 자본 얼마 이상의 횡령 배임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거래 정지를 해놓고 그 다음은 정확히 말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인데 흔히도 우리가 얘기하는 상패 심사라고 줄여서 말하는 상패 심사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일단은 한 15거래일 정도 안에 이 회사를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넣을 건지 그래서 실질 심사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실질 심사 안 할 거다 그럼 바로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거고 아 이거는 실질 심사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래 정지가 길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야. 상장 폐지 그리고 상장 유지 이거는 거래 재개 그리고 마지막이 개선기간 부여. 아, 네네네. 대부분이 세 번째가 제일 맞기는 한데 그럼 여기서 보는 거지. 이 금액이 없어도 이런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걸 안고서도 거래 재개를 해주는 게 시장과 주주와 전반적인 시장 투명성에 도움이 될 거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자기 자본의 92%면은 이건 기록적인 거고 내가 대충 재무제표로 봤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조하고 수출하고 오더를 받는 만큼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어서 부채 비율이 좀 높아. 그리고 유동 부채 비율이 높더라고. 단기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갖고 있는 단기 유동성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보다 단기 부채가 꽤 많더라고. 부채 중에서 단기 부채. 그 단기 부채란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러면
일단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네. 그런 회사에서 1,800억이나 빠져나갔다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국내 1위 그 임플란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이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 당장 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뭐 현금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물론 그거는 이제 고객사한테 어떻게 뭐 매출채권 빨리 회수를 하고 뭐 돈을 굴려서 아니면 뭐 은행 차입을 하든가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자금의 미스매치가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지금 회사가 해야 되는 거야. 1,800억 원이 없어도 회사에 빵꾸가 안 나게, 즉 돌아오는 채무를 빨리빨리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디선가 하나 어그러진다. 야, 니네 지금 거래 정지도 됐잖아. 1,800억 지금 니네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직은 몰라. 근데 우리 미리 알고야 되는 약간 로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사가 한번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도미노처럼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서로 위험을 기피하는 거야. 우리가 왜 위험 선호 현상, 위험 뭐 회피 현상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선뜻 오스템 임플란트에 돈 빌려주겠다라고 나서 은행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에서 뭐 CBBW를 발행할 거야, 유상증자라, 이게 안 되거든. 뭐 장외에서 그러면 뭐 더 비싼 사채를 빌린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 그 정도로 쓰레기 회사는 아니니까 신용도는 있는 회사니까 뭐 이 위기를 뭐 다른 기관들 뭐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방향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손실이 커요? 아니지, 흑자는 엄청나게 보지. 그러니까 지금 사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긴 하지만 1,800억을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해야 돼. 이게 일시적으로 뭐냐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대손 충당을 해놔. 그러니까 대손이 뭐냐면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유보금 뭐 이런 건가? 아니지, 유보금은 벌어서 쌓아놓는 거고. 자, 아 이거 어제 이건 나 다음. 괜찮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하셔. 괜찮아. 자, 대손 충당금이란 건 뭐냐면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그러니까 약간 버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다 딱 넣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1,800억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장부에 1,800억은 없어질 수도 있는 돈 이렇게 한쪽으로 빼놓는 거야. 그게 충당금이야. 근데 진짜 1,800억 못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없는 돈으로 상각을 시켜버린다고 해. 상각 잘라내버린다. 그게 대손 상각. 손실에 대비한 돈을 잘라내버리다. 그래서 우선은 손실 볼 것 같은 돈을 대손 충당금으로 해놓고 이거 못 받으면 대손 상각. 근데 이걸 다시 받으면 어떻게 돼? 환입. 환입이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영업 외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인한 게 아니라 영업 외 손익에 마이너스로 크게 갔다가 이걸 되찾으면 환입을 하면 다시 플러스로 그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1,800억을 12월 말일자로 해놓으면 2021년 4분기에 1,800억 원 영업 외 손실 대손 충당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 예를 들어 1,400억을 되찾았다. 그러면 1,400억은 다시 환입 처리를 하고 400억 원에 대해서만 뭐 상각을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되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재무는 문제 없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다시 이제 상패 심사 얘기로 돌아가 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잖아. 근데 여기서 형식 심사랑 실질 심사라는 걸 알아둬야 돼. 형식 심사는 몇 년 연속, 뭐 5년 연속해서 적자. 이거는 뭐 짤없이 뭐 상장 폐지라든지 뭐 매출 분기당 월 매출 3억 원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형식적으로 너네는 상장할 가치도 없는 회사에서 이거는 형식 상패가 돼요. 형식 상패. 뭐 시가총액이 얼마지? 얼마 이하가 된대. 그리고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상패야 바로. 시총이 높아도요? 아니 너무 낮아도. 형식 심사는 짤없이 상패되는 거고 실질 심사는 실질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한번 거래정지 들어가고 뭐 개선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 심사 들어가면 이거 풀어내서 거래 재개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안 보던 것도 보게 돼. 왜냐면 지금 당장 1,800억 저
어떤 자금 담당자 한 명의 횡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나중에는 내부 회계제도, 내부 통제, 보는구나. 대주주, 다른 경영진, 뭐 내부 교육 뭐 시스템 자회사 그것까지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실질심사가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